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K카입니다. 저희 앞에는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이죠. 이 K카의 사업 모델과 또 미래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가 한 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고금리에 대기업까지 진출해서 그야말로 정글이 된 이 중고차 시장에서 K카가 어떻게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서 여러분께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죠. 네, 이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K카는 경기가 좋으면 잘 팔고 나쁘면 고전하는 그런 단순한 중고차 판매상일까? 아니면 이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구조적인 성장 기업일까? 보고서는 명백하게 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K카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주장인 거죠. 와,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네요. 보고서 결론부터가 매수 의견인데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죠. 보고서가 내세우는 첫 번째 주장이 K카의 진짜 힘은 도로가 아니라 온라인에 있다, 이겁니다.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자동차 이커머스 제국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K카가 국내 중고차 이커머스 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차 사기 홈서비스라고 부르는 온라인 판매량이 전체 소매 판매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온라인 판매가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결국 더 많은 차를 더 높은 마진을 남기면서 팔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좀 의외인데요. 모두가 K카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현대차, 기아의 시장 진출이 오히려 K카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됐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야말로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죠. 보고서는 이걸 매기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장의 포식자인 현대차가 인증중고차를 딱 내놨는데 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겁니다. 아, 이게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된 인증중고차는 원래 이 정도 가격이구나 하는 일종의 기준점, 그러니까 가격 앵커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났나요? 네,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2019년식 그랜저 같은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의 경우에요. 현대 인증중고차가 K카 매물보다 평균 180만 원이나 비쌌습니다. 180만 원이나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보증하는 건 좋은데 너무 비싸네. 근데 K카도 직영으로 운용하고 품질 보증도 해주는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현대차 덕분에 K카의 가성비와 신뢰도가 오히려 더 돋보이는 효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해보고 싶은데요. 현대차 앱 사용자 수가 93%나 급감했다는 데이터는 뭐 인상적이긴 한데 그게 꼭 K카로 이동했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냥 초반에 호기심이 식어서 앱 자체를 떠난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모든 이탈자가 K카로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에요. K카의 일간 활성 사용자, DAU라고 하죠. 이게 28,000명 시준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꾸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장 큰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중고차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은 커졌는데 정작 그 플레이어는 가격 때문에 외면받고 그 수혜를 2위 주자인 K카가 고스란히 흡수한 거죠. 위협을 기회로 바꾼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의 등장이 중고차 시장의 신뢰라는 가치를 딱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 기준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K카가 반사이익을 봤다. 이런 말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솔깃할 만한 내용인데요. 바로 주주환원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회사가 실적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K카는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 걸 아예 정례화했고요. 2024년 1분기에는 주당 배당금을 250원으로 무려 30%나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7%에서 9%에 달합니다. 7에서 9%면 어지간한 은행 예금 금리의 2배가 넘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매년 배당금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가 하락에 대한 아주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주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나는 배당이라도 받으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온라인 효율성, 또 경쟁사의 등장으로 인한 반사이익, 높은 배당률, 이 세 가지가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K카의 직영 비즈니스 모델. 이 모델이 다른 중고차 플랫폼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엔카닷컴 같은 곳은 중개 플랫폼입니다. 판매자랑 구매자가 만나는 온라인 장터를 열어주고 광고비나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죠. 하지만 K카는 다릅니다. 모든 차량을 회사 돈으로 직접 사들여요. 그리고 직접 진단하고 수리하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재고를 직접 떠안는 인벤토리 모델인 거죠. 아니 근데 모든 차를 직접 사서 판다는 건 그 재고 관리나 가격 하락 같은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크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직영 모델의 가장 큰 리스크죠.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완벽한 품질 통제권과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라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즉 모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3일 책임 환불제 같은 서비스가 가능했던 거군요. 이건 뭐 거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사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개념을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적용한 거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 자신감이 바로 모든 차를 직접 검수하고 관리하는 직영 모델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직영 모델이라는 게 단순히 차를 파는 방식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불신을 해결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속기 쉬운 레몬마켓을 믿고 살 수 있는 피치마켓으로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 보고서의 평가입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적도 당연히 좋았겠네요. 2024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 2조 3천억 원에 영업이익 681억 원. 와, 역대 최대 실적이군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시장 전체 판매량은 3.5%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K카는 9.8%나 성장했다는 점. 시장 성장률의 거의 3배 속도로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판매 대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 기반의 가격 산정 시스템 PMS라는 걸 활용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차를 사는 실수를 줄이고 팔 때는 가장 적절한 가격을 책정합니다. 또 재고 회전율을 30일에서 40일 수준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재고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요. 즉 양적인 성장과 함께 이익의 질, 다시 말해 수익성까지 개선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후반부에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K카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행컴퍼니가 이제 슬슬 회사를 매각할 때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잠재적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목적은 기업을 사서 가치를 키운 다음에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한행컴퍼니가 K카를 인수한 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금을 회수할, 즉 엑시트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M&A, 그러니까 경영권 매각이 진행된다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 아닌가요? 회사를 사려는 쪽에서 현재 주가보다 더 비싼 가격,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M&A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되곤 하죠. 그런데 보고서는 또 다른 시나리오도 제시합니다. 자회사인 K카 캐피털을 먼저 떼어서 파는 분리매각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서 본체인 K카의 매각을 더 쉽게 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건 좀 걱정스러운데요. 사모펀드의 목표는 결국 투자금 회수잖아요. M&A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주인을 만난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이나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설캉잔치 후에 후유증만 남는 건 아닐까요? 정확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특히 K카 캐피털을 분리 매각할 경우 자동차 판매와 할부금융이라는 핵심적인 시너지 효과가 약해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어떤 인수자를 만나고 또 캐피털 사업과 어떤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이어갈 것인지가 K카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캐피털 매각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면 특별배당 같은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죠. 오늘 대화의 시작점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K카는 단순한 경기순환 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성장 기업인가? 이 보고서는 명백히 후자라고 답했고 그 근거로 성장, 수익, 주주 환원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라는 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걸 넘어서요. 시장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중고차 회사에서 신뢰 기반의 테크 플랫폼으로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의 할부 구매 부담이 줄어드니까 판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금리 인하라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는 K카에게 아주 큰 순풍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기업 진출로 한번 흔들렸던 시장이 오히려 신뢰도 높은 소수의 플레이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K카의 시장 지배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2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최종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7%가 넘는 높은 배당 수익을 꾸준히 챙기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M&A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기다리는 거죠. 저평가된 가치, 높은 배당 매력, 그리고 M&A라는 잠재적 모멘텀까지 고려하면 현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기에 꽤 매력적인 시점이다. 이게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K카에 대한 심층 분석, 청취자 여러분께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직영 모델이라는 단단한 신뢰의 축 위에서 시장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낸 전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비즈니스와 재무 상태에 집중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눈에 보이는 엔진이나 외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보증해주는 K카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더 커지게 될까요? 어쩌면 이것이 보고서가 미처 담지 못한 K카의 진짜 다음 성장 동력일지도 모릅니다.